한중일의 딥스테이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민주당 정부를 공격하면서 딥스테이트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딥스테이트는 본래 공식적 민주적 통제 밖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권력을 좌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가리킬 때 쓰입니다. 학문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용어로 한쪽에서는 실제하는 권력 구조를 설명하는 분석 개념으로 보지만 다른 쪽에서는 음모론적 시각으로 보이지 않는 정부 또는 그림자 정부라는 프레임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터키에서 군부, 정보기관, 관료, 범죄 조직이 결탁해 정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숨은 권력 구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미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CIA, FBI, 군산복합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할 때 딥스테이트는 군산복합체를 지칭하거나 정보기관, 금융 네트워크, 언론 지식인 네트워크 등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진보 진영은 주로 군산복합체와 CIA, NSA 같은 정보기관을 딥스테이트라 비판하고, 보수 진영, 특히 트럼프 지지층은 연방정부의 고위 관료, 민주당 성향의 엘리트 네트워크를 딥스테이트라 지칭합니다. 딥스테이트에 대한 통일된 이론이나 실증적 연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출되지 않았으면서 정책 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나 엘리트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딥스테이트의 실체로 거론되는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군산복합체는 군부와 군수산업, 정부 관련 기관의 결합체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61년 퇴임 연설에서 군수산업과 국방부, 군부가 결탁하여 전쟁을 일으키거나 국방정책을 좌우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럽 그루만, 보잉 등 방산업체들이 미 국방부와 수천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계약하고 의원들의 지역구에 생산시설을 분산 배치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국방부 고위 간부와 군 장성이 퇴직 후 방산기업 고위직으로 이동하여 군사작전을 펼치도록 정부를 유도하거나 엄청난 국방비를 배정하여 군산복합체를 지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둘째, 정보기관 네트워크는 CIA, NSA, FBI, 국토안보부와 사이버 사령부 등으로 대통령과 의회를 넘어 독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행동하곤 했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케네디 대통령이 딥스테이트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추측 기사를 내보낸 사례도 있습니다. CIA는 냉전 시기인 1953년 이란의 모사데크 정권을 전복시켰고 1973년에는 칠레의 아엔데 정권의 전복을 지원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 이후에는 비밀 구금소를 운영하거나 드론 공격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NSA는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에 의해 전 세계의 통신망을 감청하고 미국민의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한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FBI는 에드거 후버가 국장으로 재임하던 1924년부터 1972년까지 대통령조차 견제할 수 없는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고,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을 사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궁에 빠진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정보기관이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유발시켰습니다. 정보기관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며 일정한 기조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딥스테이트로 자주 지목됩니다. 셋째, 금융 네트워크는 미국의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월가의 대형 금융사와 국제금융기구들을 의미하며 이들 역시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와 별개의 조직으로 독자적 행동을 통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모건 스탠리 등 월가의 금융 공룡들이 재무부, 백악관 경제팀으로 많은 인재를 진출시켜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월가가 위기를 초래했음에도 미 정부는 대규모 구제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주요 은행과 AIG를 구제하였습니다. 이로써 월가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재확인되었습니다. 금융 네트워크는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이용해서 글로벌 영향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밖에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들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주요 기업과 정부, 채권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사실상 그림자 정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넷째, 언론, 지식인 네트워크는 정책 담론의 형성과 여론 통제를 통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미디어들은 외교안보 사안에서 국가 기조와 발을 맞추어 보도하거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 행태를 보입니다. 이라크 전쟁 초기 근거가 불명확함에도 정부의 대량살 상무기 주장에 동조하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폭스뉴스의 머독, 워싱턴 포스트의 제프 베이조스 등 미디어 재벌들이 정치권과 연결되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카네기, 외교협의회, 랜드 등 싱크탱크들은 정부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로비스트들과 연계하여 정권에 상관없이 정책 방향을 설계합니다. 워싱턴 DC의 고위 관료, 싱크탱크, 대기업 로비스트들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정책을 사실상 설계한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미국의 딥스테이트는 단일 조직이기보다는 군산복합체, 정보기관, 금융 네트워크, 언론 지식인 엘리트가 복잡하게 얽힌 권력 생태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들은 민주적 제어 장치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정책 방향을 유지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선출된 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독자성 강한 실세 네트워크를 딥스테이트로 정의한다면 한중일에도 그런 세력이 존재합니다. 한국에서도 딥스테이트라는 용어가 쓰이긴 하지만 미국과는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군부와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재벌과 정치권의 결탁 등을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했고, 최근에는 언론 및 검찰 네트워크를 딥스테이트와 연결하는 시각도 등장했습니다. 첫째, 군과 정보기관 네트워크가 딥스테이트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5.16 혁명 이후 전두환 정권 시기까지 군은 사실상 정치 권력의 핵심으로 군 장성들이 퇴역 후 정계, 재계의 요직으로 진출했습니다.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으로 명칭이 바뀐 정보기관 역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KCIA는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불리며 야당, 언론, 제야 세력을 감시했고 사건을 조작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안기부는 김대중 납치와 북풍 사건 등 정치 공작을 주도했고 민주화 이후에도 국정원은 온라인 여론 조작을 통한 선거 개입 논란의 중심에 서는 등 딥스테이트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둘째, 재벌 관료 네트워크 역시 딥스테이트 논란의 핵심 주체였습니다. 한국 경제는 관치금융과 재벌 중심 성장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전경련 등 경제단체가 정치권과 정책 결정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구체적 사례로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등 거대 재벌과 정치권의 정경유착, 고위 관료들이 퇴직 후 금융권이나 재벌로 이동하는 관피아 현상 등을 딥스테이트와 연관시켰습니다.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이 재벌, 관료, 정치권의 유착에 의해 좌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셋째, 사법검찰 네트워크를 딥스테이트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 검찰은 기소 독점권과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어 사실상 정치적 심판자 역할을 수행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권이 편향적으로 행사되거나 검찰이 독자적으로 정치 행위를 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 사례로 윤석열 대통령 집권 전후의 검찰공화국 논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과 이재명 현 대통령의 사법 처리에서 검찰과 사법부가 보여준 정파적 처단 등은 정치에 종속되거나 이념에 편향된 사법부와 검찰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법부와 검찰을 한국형 딥스테이트의 핵심으로 지목하기도 합니다. 넷째, 언론 여론 네트워크 역시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된 보도를 통해 사회 갈등 및 양극화를 조장함으로써 딥스테이트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중동 등 보수 언론과 한겨레와 MBC 등 진보 진영 매체들은 극단적 편향성을 보이면서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사정권 시절에는 언론에 대한 검열과 통제가 이루어졌고 민주화 이후에는 정권의 방송 및 언론 장악 시도가 집요합니다. 요약하면 한국의 딥스테이트 구조는 미국처럼 보이지 않는 국가의 성격을 띠기보다는 군과 정보기관, 재벌과 관료, 사법부와 검찰, 언론, 네트워크 등이 복잡하게 얽혀 정권보다 강한 지속성을 지닌 권력구조로 작동해왔습니다. 시대별로는 마쿠 실세의 핵심이 군에서 정보기관, 검찰로 이동해왔고 재벌, 관료, 언론은 권위주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마쿠 권력으로 작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성향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기업들의 위상이 흔들리고 재벌들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권 내부에도 딥스테이트는 존재합니다. 마쿠실세라는 표현으로 자주 거론된 세력들입니다. 보수 정치권에서는 군과 정보기관, 보수적 경제관료, 재벌, 보수 성향의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힘을 모아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수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진보 정치권에서는 민주화 운동세력, 노동자단체, 사회주의 성향의 시민단체, 진보 언론 등이 합세하여 자유보다는 민족을 앞세우며 반미, 친북 활동을 주도하거나 친노조, 반기업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980, 9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1997년 김대중 정부 이후 정치권에 진출. 민주당 계열의 핵심 세력으로 성장했고 전교조, 민주노총, 참여연대, 환경 및 인권단체 등과 함께 사회주의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경향신문 및 좌파 유튜버들이 진보 진영과 이념적 연속성을 유지하며 보수 진영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2016년 촛불혁명 이후에는 시민사회가 정치권 견제에 직접 개입하는 등 시민, 딥스테이트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표면적 국가 권력의 배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중국의 딥스테이트는 당내 파벌, 군, 안보기관, 국유기업과 금융 네트워크, 선전 및 언론기구 등 4대 축을 기반으로 합니다. 첫째, 당내 파벌은 혁명 원로의 자녀들로 구성된 태자당, 공산주의 청년단, 장쩌민과 함께 부상한 상하이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자당은 정치, 경제 권력을 세습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당, 군, 국유기업의 주요 직위를 장악, 이권을 챙기고 있으며 주요 인물로는 총서기 시진핑, 몰락한 보시라이, 덩샤오핑의 장남 덩푸팡, 금융 경제 권력을 거머쥔 원쥔루와 천위안, 군을 장악한 장유샤, 인민의 반군의 류위안과 워다밍 등이 있습니다. 후진타오를 배출한 공청단은 중국 공산당 3대 파벌의 한 축을 형성하여 당과 국무원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물로는 후진타오 전 총서기, 리커창 전 총리, 리우인산 전 선전부장, 차기 주석과 총리로 거론되는 왕양과 후춘화 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파벌인 상하이방은 상하이 지역 출신이거나 상하이에서 주요 경력을 쌓은 정치경제 관료와 기업가 집단을 일컫습니다. 경제와 금융 분야의 강점을 지닌 실용주의적 정치 세력으로 주요 인물은 장쩌민 전 총서기, 정칭홍 전 상무위원, 유용상 전 상무위원, 허징 전 상하이시 부시장과 장쩌민에 의해 발탁된 당과 군의 많은 간부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둘째, 군과 안보기관은 중앙군사위원회와 정보안전 네트워크로 구성됩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군사력과 군수산업을 장악하고 당과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군 출신 원로와 장성 인맥이 정치적 후견 세력으로 작동합니다. 국가안전부와 공안부는 대내외 정보와 첩보, 사회통제를 담당하며 사이버 감시 시스템은 인터넷, 기업, 시민단체까지 감시합니다. 정보기관 인맥이 정치 지도자의 권력 유지와 숙청의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셋째, 국유기업과 금융 네트워크 중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등 4대 국유은행은 국가의 자금과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석유, 전력, 통신, 철강 등 국유기업은 경제자원을 독점하고 태자당 출신들이 고위직을 장악,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넷째, 선전 및 언론기구 중에서 중앙선전부는 언론, 출판, 영화와 인터넷을 검열하고 인민일보, 신화사, CCTV 등의 매체들은 국가정책을 홍보하고 정당화합니다.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 빅테크 기업들도 사실상 당의 여론관리 도구로 흡수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중국에서는 공산당 일당 체제 자체가 딥스테이트 구조를 띠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군과 정보기관, 국유기업, 금융, 언론 및 당내 파벌이 얽혀있는 권력 복합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딥스테이트는 국회, 내각 등 공식 정치권을 넘어 지속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공식 권력 네트워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딥스테이트 핵심 세력은 관료그룹, 정치권 연계그룹, 군 안보 네트워크, 재계와 금융그룹, 연구소와 싱크탱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 결정, 국책사업, 외교안보 전략 및 경제산업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관료그룹의 핵심은 재무성, 외무성, 경제산업성,
총무성 등의 고위 관료들로 정책 설계, 예산 배분, 법률 제정 등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정치권 연계그룹은 자민당 내 관료 친화적 세력으로 국회, 내각과 협력하여 정책을 통제하고 인사 배치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군 안보 네트워크는 방위성과 자위대 고위 간부, 방위연구소 등으로 안보 및 방위 정책 결정을 주도합니다. 재계와 금융그룹의 핵심은 미쓰비시, 미쓰이, 소프트뱅크 등 대기업 계열이며 정책 로비, 경제와 금융 정책의 방향을 조정하고 산업 정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연구소와 싱크탱크의 핵심 조직은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니혼 정책연구소 등이며 전략 자문, 정책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정책 결정 및 국책 사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딥스테이트 세력은 자민당 파벌과 연계하여 장관 차관 등 고위직의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파벌 간의 경쟁과 연합이 반복되고 파벌 실력자들이 의원들의 정치 생명을 좌우하므로 의원들은 유력한 파벌에 들어가 충성을 바칩니다. 일본의 딥스테이트는 자민당의 파벌 정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민당은 전후 70여 년간 일본 정치를 지배하면서 권력을 독점해왔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파벌이 형성되었습니다. 자민당 내 파벌은 자민당 의원들이 당내 경쟁과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으로 당 총재 선거, 즉 총리 선출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내각 구성에 참여하며 정책, 예산, 정치 자금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일본 정치 권력은 사실상 자민당 총재와 파벌 구도에 의해 움직이는데 당내 파벌이 마치 독립성이 약한 정당들처럼 상호 견제, 협력, 갈등을 지속해왔습니다. 거물 정치인을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되었으며 각 파벌은 총선에 나서는 좌파 후보들을 지원함으로써 다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펼쳐지고 승리한 파벌이 총리와 내각 선출을 주도합니다. 파벌 운영에 필요한 정치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딥스테이트와 협력하는 체제가 공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자민당 거물 정치인의 명멸에 따라 다양한 파벌들이 생겨나고 사라졌는데 현재의 주요 파벌은 호소다파, 아소파, 이시바파, 니카이파, 후쿠다파 등이 있습니다. 호소다파는 호소다 헤이타가 리더이며 안정지향적이고 관료와 기업 친화적입니다. 배후에는 관료 출신 고문, 재계의 후원 세력이 있습니다. 아소파는 아소다로가 리더이고 재정, 외교 전문의 보수 성향을 지닌 파벌로 재계와 금융계 인맥, 외교 전문가들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이시바파는 이시바 시게루가 리더이며 국방정책과 자위대 관련 정책에 집중하는 개혁적 성향의 파벌로 자위대, 방위청 관계자들이 배후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니카이파는 니카이 도시히로가 리더이며 경제와 지역개발 친화적이고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강조하는 파벌로 중국의 이해관계를 지닌 경제계, 산업계 인사들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후쿠다파는 후쿠다 야스오가 리더이며 당내에서 안정된 기반을 구축했고 농촌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며 그 배후에 농업과 지방에 기반을 둔 사업가들이 존재합니다. 각 파벌의 특징 및 배후 세력을 보면 그들이 어디서 정치 자금을 마련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경제계 인사들은 대기업 회장, 은행 및 상공회의소 임원들로 정치자금 지원 및 정책 로비를 담당합니다. 관료 출신 고문들은 재무성, 외무성, 경제산업성, 총무성 출신으로 정책 설계, 법안 및 예산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지역 기반 실력자들은 농업, 건설, 지방산업 관련 인사들로 선거에 유권자들을 동원하고 지역 기반 정치 행사를 지원합니다. 군, 방위 전문가들은 자위대와 방위성 고위 간부 출신으로 국방,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일본의 파벌 정치는 필연적으로 정경유착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정치가 관료, 기업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결탁하는 구조로 전후 일본 경제 성장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깊게 뿌리내렸습니다. 정치는 기업에게 규제 완화, 공공사업 발주,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기업은 그 대가로 정치 자금을 제공하며 선거를 지원합니다. 관료는 기업에게 정책적 조언, 규제 완화, 인허가 등을 제공합니다. 기업 단체가 자민당 내 파벌의 정치자금 및 선거 비용을 지원하는 행태, 회전문 인사라 하여 고위 관료가 퇴직 후 민간기업, 공기업,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취업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활용하는 행태, 대규모 공공건설 사업이나 국책사업 발주를 미끼로 특정 기업이나 지역 실력자와 결탁하는 행태,
에너지, 철도, 자동차, 방위산업의 정책 결정 과정에 기업과 관료가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규제 완화와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태 등이 정경유착의 전형적 사례들입니다. 이런 유형의 정경유착은 한국과 중국에서도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고도성장기에는 정치권과 딥스테이트 세력이 결탁한 정경유착이 일본 정치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1990년대 이후 금융위기와 정치개혁을 계기로 완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대규모 공공사업에서 재계와 정치권의 연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자민당 내 파벌과 관료 중심 네트워크가 정경유착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중일의 딥스테이트 실체 및 행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